어머님, 제가 평생 모실게요. 그 말을 믿고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준 지 4년. 저는 그 집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왔네? 아픈 척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문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TV 소리, 손주들의 웃음소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들고 온 반찬을 문 앞에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제 평생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집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저였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는 아직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집값은 8억으로 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진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경, 올해 70입니다. 평생을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때로는 부모처럼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준호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취업 준비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오수진. 대기업에 다니는 똑부러진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씨도 고왔습니다.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호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준호 씨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항상 저를 먼저 챙겼습니다. 어머님, 이 식장 어때요? 어머님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 드레스 색깔 같이 골라주세요. 혼자 정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런 수진이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챙기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저축, 남편의 보험금까지 모두 합쳐 6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신혼집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엄마는 어떻게 사세요? 아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작은 데서 살면 돼. 너희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 소원이야. 결혼식이 끝난 후 부동산과 함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학군 좋고 교통 편한 곳의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어머님도 저희랑 같이 사셔야 해요. 그래, 같이 살자. 가족이잖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석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방 2개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얘기 좀 했는데요. 신혼인데 조금만 둘이 지내고 싶대요. 괜찮으시죠?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신혼 때만 잠깐이요. 조금 있다가 꼭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먼저 적응해.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저는 작은 다세대 주택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방 하나, 작은 부엌,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맞은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손주들도 곧 생길 텐데 미리 방도 보시고요. 마음이 설렜습니다. 역시 수진은 약속을 지키는 며느리구나 싶었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멸치볶음, 김치전. 손주들이 태어나면 먹일 것들도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좋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수진이 반찬을 맛보며 칭찬했습니다. 손주 지호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매일 찾아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여가고 수진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둘째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애들 학원 가는 날이라 바빠요. 어머님, 오늘은 친정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오세요. 미리 약속하고 가도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을 싸서 갔는데 냉장고가 가득 차 있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냉장고 작아서요. 다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냉장고를 보니 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바쁠 거라고, 회사 일도 있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방문 전날에도 연락하고 당일 아침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가도 괜찮지? 네, 어머님.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하고도 막상 가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의 그 표정을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참았습니다. 부부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손주들은 무럭무럭 자랐지만 저와 며느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수진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수진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평소에는 SNS를 하지 않았지만 손주들 사진이 보고 싶어 가끔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진이 올린 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주말이 두렵다, 자주 오라는 말, 빈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오시네. 요양원은 언제쯤 알아봐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손이 떨렸습니다. 더 내려가 보니 더 충격적인 글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6억짜리 집 사주셨다고 평생 우리 집에 와야 하나요? 집은 결국 우리 세대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거죠? 댓글들도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양원 알아보세요. 시부모님은 따로 사시는 게 답이에요. 수지는 그 댓글들의 좋아요를 눌러 놓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솔직히 빨리 돌아가셔야 완전히 우리 집이 될 텐데. 그 글에도 좋아요가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내내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렇게 짐이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까? 한 달에 2번 미리 약속하고 반찬 들고 가는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습니다. 옆집에 들릴까봐, 누군가 알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 요즘 어때 보여? 엄마, 괜찮으신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희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부담이라니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이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그래, 알았어.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가지 말아야겠다고. 더 이상 눈치 보지 말아야겠다고.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제가 없어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3주째 되던 날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나 생각했지만 아들 집이 가까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택시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아들 집이에요.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창백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안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다 들려. 할머니 또 왔어. 손주 지은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맨날 아픈 척하고 오시는 거야. 조용히 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다시 눌러야 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많이 아파. 지금 너희 집 앞이야.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눌렀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TV 소리도 웃음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그들은 제가 포기하고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요. 아들 집인데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소리 들렸는데요. 잠깐만요. 그분이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고열로 인한 탈진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 주시겠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연락처를 쓸까 말까? 결국 빈칸으로 두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가족은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없는 채로.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또 연기하는 걸까? 어젯밤에 너희 집에 갔었어. 네. 언제요? 초인종도 눌렀고 전화도 했어.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게 저희가 일찍 자서 못 들었나 봐요. TV 소리 들렸어. 웃음소리도 들렸고, 그건 아픈 척 한다고 했지? 손주한테까지 그렇게 가르쳤어?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애들이 시끄럽게 해서 조용히 하라고 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할머니 또 왔다고, 아픈 척 한다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미안할 게 뭐 있니? 넌 아무것도 몰랐잖아.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엄마 오시는 거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 그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제가 말리기가 어려워서요. 아들마저 저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아. 이제 안 갈게. 너희 편하게 살아.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퇴원하면 연락할게. 그들이 나간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생일이 일주일 후였습니다. 71번째 생일. 아들이 기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더 이상 상처받지 말자.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큰 배신은 생일날 일어났으니까요. 퇴원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생일 전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생신이시죠? 저희가 찾아뵐게요. 괜찮아. 너희 바쁘잖아. 아니에요. 엄마 생신인데 오후 1시쯤 갈게요. 수진이랑 애들도 다 같이요.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건 아닐까? 생일 당일 아침부터 집을 정리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사두었습니다. 1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준호야, 너 혼자 왔어? 네. 수진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요. 애들도 엄마가 봐야 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들어와. 아들은 작은 케이크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려고 하지 않았지만 자꾸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오나 보구나. 아, 네. 프로젝트가 좀 급해서요. 준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여보, 빨리 와. 레스토랑 예약 시간 놓칠 것 같아. 애들도 배고프대. 프로필 사진에는 수진과 손주들이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아프다던 수진은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제 생일에 화장실에서 나온 아들은 휴대폰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엄마,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봐.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와줘서 고마웠어. 문이 닫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뒤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수진 올림. 며느리가 직접 준비한 것처럼 꾸민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3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던 시간, 홀로 아들을 키웠던 시간,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준 그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을, 학생들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전에 받아둔 서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였습니다.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매수인 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경. 증여 서류는 작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의는 여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어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4년 전 6억에 샀던 아파트, 지금은 8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30년간 일하며 모은 퇴직금, 남편이 남긴 보험금, 단 한 푼도 제게 쓰지 않고 모은 돈. 그 돈으로 산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매물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말하자 중개사가 반가워했습니다. 아, 그 단지요? 요즘 정말 잘 나가는 곳이에요. 시세가 많이 올랐죠. 얼마나 올랐나요? 6억에 사셨다면 지금은 8억대 초반까지 가능합니다. 최근 거래가 8억 2천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결심할 때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되찾을 것입니다. 사흘 후 부동산 중개사와 만났습니다. 어르신, 이 아파트 정말 좋은 물건이에요. 일주일 안에 매수자 나올 겁니다. 현재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데 아직 모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먼저 말씀하시고 집 보러 올 사람 데려올게요. 내일 오후 2시에 데려오세요. 제가 오전에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내일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갑자기요? 무슨 얘기인데요? 가서 얘기할게. 너랑 수진이 둘 다 있어야 해.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어제 생신은 잘 보내셨어요? 마치 레스토랑에 갔던 일이 없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도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먼저 보여줄게. 봉투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집 등기부등본이야. 내가 이 집을 매물로 내놨어.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오후 2시에 부동산 중개사가 집 보러 올 거야. 엄마, 농담이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 아니야. 이 집은 아직도 내 명의야. 너희한테 증여한 적 없어.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자 란에 적힌 박미경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나도 많이 참았어. 수진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눈가에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플 때 문 앞에 세워뒀던 거 기억나? 수진의 표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레스토랑 갔던 거.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설명드릴게요. 인터넷에 올린 글들도 봤어. 요양원 보내야 한다고,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 집이 된다고.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글을 올렸어?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쓴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면 그런 글을 쓰니? 내 생일에 레스토랑 가는 것도 진심이 아니었어?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매수 희망자들이 올 거야. 그 전에 정리할 시간은 줄게.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할 것 같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장미경님 계신가요? 집 보러 왔습니다. 수진이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집은 매물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저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집주인입니다. 들어오세요. 중개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집주인이신 거예요?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법적 소유주입니다. 박미경입니다. 매수 희망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가족 간 합의가 안 된 건가요? 저희는 다음에 올게요. 사람들이 나간 후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럴 수 없어요. 우리가 5년 동안 산 집이에요. 소송하겠습니다. 소송은 내 자유야. 하지만 법적으로 이 집은 내 거야. 너희는 관리비도 세금도 한 번 낸 적 없잖아.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응. 내 결정은 확고해. 2달 안에 다른 집 구해. 이사 비용으로 3천만 원 줄게.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집값이 8억인데 고작 3천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진의 진심은 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8억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비록 가족을 잃는 아픔은 있었지만 제 인생을 되찾는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히 제가 원하는 곳으로. 며칠 후 한강이 보이는 작은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살면 매일 아침 한강 보면서 커피 드실 수 있어요.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집을 고른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아들 집은 한 달 만에 팔렸습니다. 8억 2천만 원에 약속대로 준호에게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문자가 왔지만 수진에게서는 끝까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오래된 가구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새 집에는 제 취향대로 모든 것을 새로 샀습니다. 창문을 열자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노래 교실 라인댄스, 서예 클래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미경 씨, 목소리가 정말 좋으세요. 음정도 정확하시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인댄스 수업에서는 또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김선영이에요. 저도 혼자 살아요. 선영 씨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랑 살다가 따로 나왔어요. 처음엔 외롭더니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저도 비슷해요. 그렇죠? 누구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선영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갔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 씨, 이번 주말에 같이 뮤지컬 보러 갈래요? 좋아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아들 집에 가야 한다며 거절했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저희도 새 집에 이사했어요. 작지만 괜찮아요. 다행이다.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만나자.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아주 잘 지내. 문화센터도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어. 정말요? 다행이에요. 엄마 많이 외로우셨죠? 아들은 이제야 제 마음을 알아차린 모양이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통화를 끊고 손주들을 위한 적금을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사랑이야. 2달 후 문화센터에서 노래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오늘 부를 노래는 나의 살던 고향은입니다.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떨렸지만 끝까지 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71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박미경으로. 석 달 후 준호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집 예쁘다. 강이 보여. 지은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할머니, 저 수학 어려워요.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교단에 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설명 진짜 잘하세요.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쳐 주세요. 지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꺼이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살았던 제 경험이 이제는 손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선영 씨와는 제주도 여행도 갔습니다. 미경 씨, 후회 안 해요? 그렇게 큰 집 팔고? 전혀. 오히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맞아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제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아침마다 한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센터는 계속 다녔고 이제는 노래교실 회장까지 맡았습니다. 미경 씨 덕분에 우리 수업이 더 활기차졌어요. 선생님이 고마워했습니다. 선영 씨와는 일주일에 2~3번 만났습니다. 산책하고 영화 보고 전시회도 갔습니다. 미경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표정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은 한 달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시험에서 수학 100점 맞았어요. 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지호 대단한데?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풀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은이도 변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예전에 할머니한테 못되게 했죠?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머니 많이 속상하셨죠?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괜찮아. 할머니 미안해요. 저도 그때 할머니한테 잘못했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어렸잖아. 괜찮아.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을 물려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봉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미경 씨, 저소득층 아이들 학습 봉사 해보실래요? 선생님이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미경 씨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일주일에 2번 지역아동센터에 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오래전 교실에 섰던 그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정말 잘했네. 선생님이 자랑스럽구나.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행복했습니다. 30년간 교직에 있었던 경험이 이제는 진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끔 전화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 행복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못났어요. 괜찮아. 내 덕분에 엄마가 새로운 삶을 찾았어. 감사합니다, 엄마. 수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집 앞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고개를 들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많이 여윈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죄송합니다. 앉아.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러 온 거니? 네. 늦었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난 이미 용서했어. 네. 너를 미워하면 내가 불행해지잖아. 난 이제 행복하고 싶거든.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도 좋은 일이야.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너도.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저녁에 선영 씨와 통화했습니다. 미경 씨, 다음 주에 설악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몇 명이나 가요? 우리 문화센터 사람들 10명 정도요. 그럼 더 재밌겠네요. 미경 씨는 정말 긍정적이에요. 배우고 싶어요. 저도 이제야 배운 거예요. 70이 넘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족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71살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